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지난번에 이어 소설 아몬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영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북입니다. 네, 지난 화에서 아몬드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책의 화두는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공감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공감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책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현실에서 공감이 꼭 좋게만 다가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공감이 일단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사회 유기적인 그런 삶의 시스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정말 필수 조건이자 충분 조건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서비스 직군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감 능력을 함유하고 이제 고객들에게 응대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면은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할 때도 많죠. 아무래도 그런 서비스 직군 사람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될 정도로 그런 공감력에 대한 피로? 공감 피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어떤 피로가 아니더라도 사실 공감이 나타나는 양상은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장만 해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김챔프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정민 씨 사건을 접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행동하면서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건이 흘러갔고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사실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감이라는 게 결국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감정만 놓고, 그러니까 감정만 100%인 상태에서 공감을 휘두르게 되면은 그게 말 그대로 누구한테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누군가의 죽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청년, 이제 막 꿈을 펼치려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안타깝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 기대서 혹은 그 사람의 친구의 입장에 기대서 제3자로서도 슬퍼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슬픔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가 된다면 그거는 공감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난 양상이 되어버려서 하나의 이슈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손정민 씨 사건이 되게 많이 회자가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편에서 나왔던 게, 아니 동시기에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은 평택항에서 이선호 씨의 사망사건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 가지지 않고 왜 손정민 씨 사건에만 이렇게 몰두를 하느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단순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에 관심 가진 만큼 이것도 해야 돼, 그거는 각자의 취사 선택입니다. 이 공감의 영역에서는 결국 감정이 주가 되는 부분이니까 각자가 선택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그만큼 이성을 좀 가져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서 공감에만 몰두가 되면 그것이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선한 영향력을 넘어서서 나쁜 부분,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민 씨 사건만 보더라도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진상규명하자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행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일부 유튜버들은 또 이러한 사람들의 공감을 소비하면서 악용하고 불을 지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희 채널 이름이 책방 기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슈를 다루는 직업인데 좀 이렇게 타인의 공감을 또 저희가 무시할 수도 없는 직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비를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조금만 방심하면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강력범죄 보도 이후에 이런 양태를 좀 살펴보면 좀 더 자극적이고 좀 사람들이 좀 더 손쉽게 클릭할 수 있는 제목을 따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둔 아버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보도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나 그리고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스피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스피커의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말을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조차 없이 그냥 이분이 말했으니까 이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 여론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기사부터 생산해내는 그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제 좀 더 기사가 속보 형태로 많이 나오고 이걸 실시간으로 전하게 되는 상황들이 공감과 연대에 편승해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한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뭐 방금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강력범죄 이후의 보도의 흐름을 왜 봐야 하느냐. 결국 이 보도,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행위가 원래는 사실 이런 기사를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봐야 해.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씀으로써 이거를 너네가 소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득의 일종의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거보다는 이 전후관계가 바뀌었죠. 이거 소비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범죄 이후의 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고요. 사실 공감과 소비 뗄 수가 없죠. 왜냐면 보도를 내가 내는 목적이 결국 소비를 위한 것이라면 공감이라는 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는 그럼 이거 소비할게, 나는 이거 좋아라고 표시하는 이 의사행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예로 뭐 특정 실제 사례를 들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족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결국 사연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뭐 그까지는 그럴 수 있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범죄 동기까지는. 근데 더 자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 집에 가서 고지서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그 살아왔던 모든 걸 낱낱이 그냥 밝혀내는 그런 자극적인 소비 방식으로 보도가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범죄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재미 위주로만 남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도 사실 맥락을 보면 그랑 유사하고 결국에 그런 점을 저희가 또 어쨌든 기자잖아요. 3명이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에도 이런 기자들의 보도 양태가 서술이 되어 있어서 읽으면서 저도 좀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책 속에 너무 클리셰처럼 나올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야, 날카로운 일치 감사합니다. 원복 씨가 외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네, 어쨌든 다시 책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저는 또 저만 뜨끔해서 비판적으로 느꼈나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니었나 보네요.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가 묻지마 범죄를 당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범죄자가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단 말이에요. 소시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언론에 따르면 뭐 누가 이 남자를 살인자로 만들었냐 뭐 이런 류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 대해서도 한 열흘간 뜨겁게 논의가 됐다가 이후에는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이런 묘사도 나오고요.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정말 거칠게 퉁쳐서 본다면 주인공의 할머니를 죽인 중년 살인마나 고니나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고니가 만약 윤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변화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책 속에서 이제 악인으로 묘사되는 철사형 무리와 계속 교류했다면 또 어떤 사고를 쳤을지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고민은 작가한테 상당한 배려를 받은 것 같기도 해요. 뭐 고니의 생활이 어떤지, 왜 저런 아이가 됐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오고 또 고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윤재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사실 고니라는 캐릭터 자체가 눈만 마주치면 때리니까요. 이제 뚝배기 깨버리니까 뭐 얼마나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윤재는 또 역설적으로 그 점에서는 아무런 뭐 불안이나 공포 이런 걸 느끼지 않는 특수한 캐릭터다 보니까 어떤 둘이 만나서 서로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이고요. 이거 잘못 보도되면 바로 이제 비판받죠. 잘못하면 기레기라고 욕먹고 그러는 거죠.
아니 원북이도 기레기라고 욕먹나요? 평소 이미지와는 좀 매칭이 안 되는데요. 분명 언론에 있는 종사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닉네임이 나타난 거는 맞지만 기레기라고 욕먹는 댓글들을 보면 좀 비이성적이고 좀 감정적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 기자다 보니까 경제 관련해서 뭐 자기가 투자한 주식 종목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당신이 뭔데 그거에 대해서 뭘 한다고 비판하냐,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이런 확증 평양 같은 게 조금 강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자신이 듣고 싶은 것과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레기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좀 빈번한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욕 안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요? 아, 네. 지금 일요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네. 굉장히 우울한 하루입니다. 네, 다시 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에서는 어쨌든 다들 아시겠지만 윤재는 남들과 다른 아이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윤재를 둘러싼 주변의 반응도 마찬가지였고요. 윤재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쟤는 우리가 다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죠. 사실 책은 윤재의 시각에서 서술이 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 윤재가 그렇게 특이한 아이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해요. 평범한 학생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상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주변의 시선들이 참 알쏭달쏭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정상이라는 게 사실 정상과 비정상을 누군가 나눈다는 거고, 나눈다라는 거는 기준이 있다는 건데, 뭐 사회에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없죠. 사실 이 윤재 케이스로만 놓고 보면은 없죠. 모두가 인정하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법이 그런 역할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강력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미한 경우에는 어쨌든 뭐 교도소를 간다든지 사회에 격리되지 않잖아요. 그냥 그에 응당하는 벌을 받고 똑같이 그냥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근데 다만 너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진짜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했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거나, 이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런 관념에 의해서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 아예 평생 격리를 시키던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두가 인정하는 뭐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 없는 것 같지만 굳이 적용을 하자면 법이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뭐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합의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뭐 굳이 나누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정상이랑과 비정상을 나누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회가 정상인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생긴 거고, 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어떠한 인간의 군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라는 걸, 모든 걸 가르치는 게 이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윤재라는 아이가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제 강제적으로 너는 이걸 학습해야 된다라고 주입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하나로 나눠보자면 교육,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양들을 좀 배웠나, 습득했나, 그 여부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교양인. 그렇죠. 쉽게 말하면 교양인인데, 근데 이 교양인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과할 줄 아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정상과 비정상을 좀 나누는 게 어떨까라고 좀 방금 생각을 해봤네요. 원북 씨는 교양인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교양인이지 않나. 아니 이게 이렇게 비웃음을 살 정도의 인간인가 제가. 제 교육을 한번 또 다시 뒤돌아보게 되네요. 네, 이제 뭐 책방 기자 하면서 점차 또 교양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책의 화두였던 공감도 어떻게 보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잣대로 작용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이 되면 쟤는 정상이네 이렇게 되고,
반대로 공감이 안 되면 뭐 이상한 사람이네, 뭐 원북이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아, 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나눠보고 싶은 게 정상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가, 적절한가입니다. 네, 김채부 생각은 어때요? 일단 뭐 저는 당연히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정상 비정상을 누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쨌든 동등한 인격체고 그게 기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 살아가려면. 그러면 누군가가 이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결정을 한다는 건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힘을 몰아줄 수가 있는가? 그럼 누구한테 그런 힘을 몰아줄 것인가? 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 사실 그게 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또 그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거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적절하냐 측면에서도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책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는데 제가 책 읽고 나서 좀 여러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서평이나 리뷰 이런 것들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좀 약간 감정적으로 뭐 울컥했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시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 차근차근 그냥 고민을 해보니까 이 작가가 결국에는 사실상 메시지를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는 가능성이 있어. 이 사람 버리지 마. 이 사람 비정상 아니야.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인하고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메시지를 본인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친구도 결국에는 감정을 느껴서 뭐 소위 말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고니처럼 누가 봤을 때 야 쟤는 진짜 안 돼. 쟤는 그냥 범죄자야 라고 생각한 친구도 될 수 있다라는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잖아요. 일단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윤재가 오히려 정상이고 걔를 좀 이상하게 괴롭히고 반응하고 야 너 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애들이 또 비정상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누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나누는 것은 정말 뭐 그때그때 다루고 싶지 않고 정말 뭐 기준도 없고 너무 거기에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네, 원북이 생각은 어때요? 그냥 최소한의 정상 비정상을 나눌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누군가의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행위, 뭐 어떤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주먹을 고니처럼 내지른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법으로서도 정해져 있지만 좀 더 윤리적인 우리가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장유유서, 뭐 나보다 좀 우더러인 사람에게는 그래도 예의를 차리고 인사를 한다 그런 정도의 규범 자체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를 정상 비정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리액션 어느 정도의 리액션 정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러한 리액션의 종류가 있고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사회 그리고 윤리책 그리고 이 책에서도 윤재가 앞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려고 어머니께서도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뭐 그 정도? 딱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북이는 뭐 학창 시절에 쟤 좀 비정상이네 이렇게 수군거림 받는 친구 있었나요? 아무래도 어릴 때다 보니까 뭐 만화 덕후 요즘은 되게 웹툰이라는 산업 자체가 너무 유망한 산업 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편견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저 때만 하더라도 막 교실에 쉬는 시간마다 막 만화 그리고 만화책 보는 친구들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 또한 그런 편승에 기류해서 저는 왜 저런 거를 그릴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긴 했던 것 같은데 뭐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그건 뭐 피해자의 말을 들어봐야 알 수 있겠죠. 지금도 뭐 제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교실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어릴 때 사춘기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쟤는 좀 우리와는 좀 다른 걸 하네? 라는 그런 시선들이
또 미성숙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게 되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좀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챔프는 어때요? 김챔프는 되게 모범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저는 뭐 뒷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 뭐 사과할 일은 없고요. 아, 근데 제가 앞서도 뭐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철학적으로나 가치적으로는 이것이 옳다라는 거 명확하게 다들 알잖아요. 저도 알고. 근데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는 못했던 적이 훨씬 더 많고. 근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떠오르는데 두 가지 반대되는 행동을 둘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뭐 학창 시절에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결국 왕따잖아요. 그쵸. 왕따의 원인이 되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쟤는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쟤는 우린 정상이고 쟤는 비정상이야. 이거잖아요. 시작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맑은 영혼을 가졌을 때 맑았죠 그때 참. 그때 반에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누구를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 반에 있으면 어떻게 몰라요. 반 친구면 다 알죠. 그때는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이유가 있더라도 아니 뭐 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진짜 친한 친구 한 명이랑 그 왕따 당한 친구를 그때 당시 도와줬었죠. 뭐 혼자 맨날 남으니까 밥 같이 먹고 준비물 같은 거 뭐 같이 활동 모둠 활동 이런 거 해야 되면 같이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돌아온 게 뭐 그 친구들이 저랑 제 친한 친구도 같이 왕따를 시켰죠. 뭐 힘들긴 했어요. 만약에 제 친한 친구가 없었으면은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때가 묻었는지 혹은 그 초등학교 때 경험이 저한테 뭐 여러 가지를 작용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행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나서서 하진 않았는데 사실 더 나빴어요. 그러니까 외면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외면한 게 더 나쁜 것 같거든요. 그냥 암묵적으로 나는 표면적으로 나쁜 사람 되기는 싫어. 근데 네가 비정상이라는 건 동의해. 그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잘못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또 두 번째로 생각해볼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 혹은 뭐 사회로부터 공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건 또 시대마다 또 개인마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개인의 성장 과정 그리고 뭐 이에 따른 편견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원북이는 가장 많이 공감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일단 이 책에 나온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일단 촉법 소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곤이라는 친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앞서에 이제 영진 씨가 말한 것처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줘요. 이 친구가 왜 이런 폭력성을 갖게 됐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뭐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 사회는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러한 범죄를 이런 근거들을 지울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도움을 주겠다. 대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게 뭐 이제 간략하게 촉법소년인데 그 최근에 나온 뉴스죠. 일산에서 이제 한 친구들이 목을 조르다가 이제 기절하고 한 여학생이 또 이제 성추행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그 친구들에게 어른들보다 더 잔혹한 범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지금 수년째 좀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작가처럼 그 친구들의 배경을 다 설명해 주진 않다 보니까 우리는 뉴스로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한 형량이 나왔을 때 여론은 또 비판하죠.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길래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거냐. 근데 재판부는 이제 오늘 책 속에 나오는 작가처럼 다 설명을 듣거든요. 이 친구들이 왜 이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정말 삼심에 거쳐서 이제 뭐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 판단과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재판부는 공감을 하는 거고 여론은 비공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범죄율이 높다라는 거는 통계로도 볼 수가 있어서 물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사회적인 시스템도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법안도 만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방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비판하는 쪽으로 가서 문제긴 하지만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제일 큰 문제가 법이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냐.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다. 실생활이 기반이 되고 법이 있어야 하는 건데 법이 있고 실생활에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사실 방금 제 원북 씨가 얘기한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사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근데 법이 분명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제일 쉽게는 사실 집행유예라는 거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냥 낮은 형량이 나온 거야. 럭키야 정도라 생각을 하지. 그게 기회가 하나 더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기회를 준 거고 근데 그 기회를 줬을 때도 부응하지 못하면 어쨌든 다시 그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 류의 기회를 주는 건 전 뭐 동의를 하는 바예요. 필요한 거 같고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서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 있는 거고 뭐 그에 응당하는 벌을 받았거나 그에 응당하는 반성을 했거나 뭐 혹은 그것이 기반이 된 문제를 뭐 좀 보완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뭐 사회의 도움을 받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뀐다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회 주어지는 거는 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뭐 세부적으로는 보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김챔프는 어떠세요?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나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올바르신 분 아닌가요, 김챔프는? 뭐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또 얘기는 했지만은 뭐 소년범이나 이런 거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책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묘사가 된 것 같고 이 책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이면은 좋겠죠, 현실도.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 많잖아요. 당장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반 법정에 세울 수가 없어서. 근데 가보면은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그 친구 살아온 삶 같은 것들이 나오지만 단순히 살아온 삶을 듣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얘한테 근데 기회를 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이 손원평 작가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또 그 안에서는 구분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어려운 문제네요, 사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편견이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이게 뭐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 없으면 인생이 정말 피곤해지거든요. 이제 매 순간마다 판단을 하나하나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편견이 굉장히 삶에는 도움이 되는데 다만 뭐 이게 타인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발현이 되면 안 되겠죠. 잘못된 편견이 있으면 그게 우리들의 아몬드일 수도 있겠네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아몬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없고요. 오늘 어떠세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열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뭐 작가가 마지막에 이제 작가의 말에도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되셨어요. 아기를 낳고 이 아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까? 또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아몬드라는 책을 집필하셨다고 했는데 저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교육을 통해서 뭐든지 회개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런 좀 보살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오늘 더 해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앞서 2-1화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점 가면 이 책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베스트셀러 칸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까? 결국에 이 책에 나온 그 가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이 작가가 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도 뭐 사실상 당신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국엔 따뜻함이에요. 누군가를 감싸주고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 되게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고 차갑고 뭐 어쨌든 내 거 먼저 일단 지켜야 되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다 보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 따뜻함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지 않나, 그걸 좀 이 책이 보여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나름대로도 각자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다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 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다들 표지를 보시면 이 책이었구나 아실 거예요. 정말 뚱한 표정인데요. 그 내용은 정말 따뜻하고 촉촉합니다. 네, 열띤 반응을 보니까 다음 시간 또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방송 앞으로 팟빵과 아이튠즈에 꾸준히 업로드할 거고요.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원영 작가의 아몬드, 오늘 2-2화까지 다뤄봤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다른 책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